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권 재편의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고요. 네. 일단 첫 번째 과제는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언제 통합을 하느냐입니다. 통합을 하고 나서 같이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면 안철수 대표도 그 통합된 정당의 유력한 당대표 후보가 됩니다. 네. 반면 전대를 먼저 하고 나서 통합을 하게 되면 안철수 대표에게 흡수대화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약간의 분열이나 균열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다만 국민의힘이 만약 이번에 승리한다고 해도 이 작은 승리 때문에 도취되어서 먼저 전대를 한다고 나설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아마도 나름의 주도권은 지겠지만 이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통합을 먼저 추진하고 네. 제야의 세력들과도 통합을 추진한 다음에 합동 전대를 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국민의힘 중진 의원인 권성동 의원도 원래 전대 일정은 5월입니다만 5월에 치르는 건 좀 어려울 거라고 예상한다. 6월 정도를 바라보고 있다고 이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6월에 통합전대를 치르게 되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네. 지금 제야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 같은 인사들은 그 6월 이후에 이 보수 야권의 정계 개편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같이 함께하는 방향으로 대선을 향해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는 것은 여권의 패배를 뜻하는 것인데 만약 이럴 경우 민주당은 상당히 거센 소용돌이에 들어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낙연 전 대표 선대위원장이잖아요. 네.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만약 패배한다는 네. 가정을 제가 가고 말씀을 드린다면 두 군데 다 만약에 패배를 하게 되면 책임론이 대두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대표였을 때 당규를 바꿔서 후보를 추천을 했잖아요. 원래는 이제 당헌 당규에는 후보를 안 내기로 했었는데 네. 그 부분도 논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패배에 대한 어떤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될 텐데 본인이 또 선대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론 때문에 본인의 지지율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대선 후보, 이제 대선 정국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대선 후보의 구도 자체가 아무래도 이재명, 윤석열 이런 형태의 이강 구도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체제 정비를 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비상대책위원회 네. 형태로 가든 뭐 전당대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건 이제 차후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의 상황이 상당히 위기 상황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면 비대위 체제로 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또한 이번에는 가정을 바꿔서 민주당, 여당이 승리할 경우에는 또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 이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많은 표차로 뒤지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서울과 부산 가운데 한 곳에서만 이기더라도 뭐 승리할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부분 혹시 동의하시는지요? 저는 동의해요. 왜냐하면 두 군데 다 사실은 이 지지율 격차가 너무 네.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한 곳에서만 승리를 해도 이건 승리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일반인들도 그렇게 이해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반대로 이제 이낙연 대표의 힘이 좀 실리게 되죠. 네. 이낙연 대표가 지금 지지율이 그렇게 답보 상태에 있는데 사실 선거를 승리로 이끌게 되면 상당히 큰 힘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 이제 전당대회에서 대표를 뽑을 때도 대선 후보들 입장에 자기들한테 유리한 사람을 아무래도 대표로 세우려고 하지 않겠어요? 거기에도 이낙연 전 대표의 힘이 좀 실릴 수 있다. 그래서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이낙연 대표가 어느 정도의 지형으로 바뀔 수 있을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저는 키라고 봐요. 네. 대선 과정에서 이낙연 대표의 존재감이나 아니면 지지율 이런 부분들이 이번 선거의 결과에 따라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 궁금한 지점은 또 민주당이 이렇게 신승 또는 승리를 할 경우 앞으로 국정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이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 민심 같은 경우 많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등등이 좀 반영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레임덕 우려 같은 부분은 또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만약에 서울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한다면 네. 이 레임덕 우려가 조금은 차단이 되겠죠. 네. 그러면서 당청 관계에서도 주도권을 청와대가 당분간 더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 과정에서 당에서는 부동산 정책 수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꺼냈는데 청와대에서는 이제 신임 이호승 정책실장 같은 경우도 했던 정책 그대로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상반된 메시지를 냈거든요.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당이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지우기에 돌입하느냐 네. 아니면 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가 남은 1년 동안 더 이어지느냐가 서울 선거 결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민주당의 승리를 가정하게 된다면 네. 단순히 남은 1년의 국정 운영뿐만이 아니라 차기 대선 후보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친문 진영과 가까운 후보들이 힘을 얻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커지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역시나 여권의 정계 개편, 권력 다툼 구도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야당과 여당이 각각 승리할 경우를 가정해서 지금 앞으로 정계 개편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봤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지점은 바로 대권 주자들의 발걸음입니다. 재보선 이후 잠룡들의 행보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여권 내에서는 재보선 결과에 따라 상당히 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잠깐 제가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사실 네. 이제 하나의 카드, 살아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정세균 총리예요. 정세균 네. 총리가 과연 대권 출마를 선언하고 나올 거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재보선에 승리를 하게 되면 그 타이밍이 좋아요, 사실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빨리. 본인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만약에 대권을 뛰어들려면 빨리 뛰어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8월 말부터 경선이 들어가거든요. 네.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총리로 있으면서 사실 본인의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총리로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선거에 패배하게 되면 어쨌든 국정심판론이 힘을 얻어가지고 선거 이런 경우가 나왔다고 하면 본인도 총리로서 책임을 완전히 없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정세균 총리가 대선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낙연 대표의 가치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 네. 이 부분도 사실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선거가 만약 패배하게 되면 저는 이재명 지사에게 조금 더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왜냐하면 선거에서 이제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서울에서라도 승리를 하게 되면 네. 친분 진영이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후보를 모색하거나 아니면 정세균 총리나 이낙연 전 대표를 대상으로 해서 친문 진영이 지지하는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여당 내에도 이강 구도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이 총선이 아니고 이번 재보선 결과에 따라 여당 내의 어떤 그 대선 주자들의 어떤 행보도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다. 이 부분 말씀드렸고요. 야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내부뿐만 아니라 사실은 외부에서 더 지지를 얻는 후보로 언급이 되는 인사들이 있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직은 저는 이번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야권 내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존재감을 능가할 수 있는 후보군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재보궐이 끝나면 서울 부산시장의 결과와 상관없이 야권 내부의 눈은 누가 윤석열과 함께하느냐, 윤석열이 언제 나오느냐로 쏠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도 미련 없이 이제 비대위원장직을 던지고 나오는 것도 지금 국면에서 비대위원장 더하는 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차기 대권 후보 가능성이 높은 사람과 함께 전국을 구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안철수 대표 이번에 백의종군하면서 참 많은 고생을 했고 그만큼의 지지를 받았습니다만 네. 오세훈 후보에게 단일화 경선에서 패하면서 일정 부분 한계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대표는 차기 대선에 다시금 도전하기보다는 이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통합한 이후에 이 새롭게 통합된 전당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대표가 되어서 대선을 승리로 이끈 다음 지방선거에 공천을 하면서 전국의 자기 세력과 조직을 만드는 게 더 당면한 과제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오세훈 후보도 본인이 5년 시장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서로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해서 1년 만에 다시 서울시장을 그만두고 나오기는 대단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수 야권의 이 차기 대권 구도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가장 강력한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평론가님, 윤석열 전 총장은 어떤 행보를 걸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전 너무 서두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을 일단 먼저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고 합당한 이후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도부가 선출이 되어야 되는데 네. 그 새로 선출된 지도부가 윤석열 전 총장이 봤을 때 정치적 결이 맞고 호흡이 맞는다면 자연스럽게 입당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야에 있는 이를테면 이번에 나오게 될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손을 잡고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능성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보수 야권의 정계 개편을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면서 본인은 메시지를 내거나 네. 또는 전국에서 뭐 대학생들과 강연으로 만나는 등의 그런 장외 정치로 당분간은 존재감을 과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공평하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권 대선 후보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낙연, 정세균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이 선거 전국이라서 이재명 지사의 움직임이 눈에 띄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왜냐하면 어떻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지사 네. 현재 도지사이기 때문에 선거에 나설 수가 없어요. 어떤 네. 형태든 도울 수가 없고 개인적으로 이제 방문한 적은 있지만 그게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다만 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상황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현재 본인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네. 경우가 나오든 이재명 지사한테 피해를 줄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를 하든 패배를 하든 이재명 지사가 영향받을 가능성은 낮다. 대신 승리나 패배를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민주당이 승리하게 되면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이재명 지사에게는 상당히 좀 경쟁이 하나가 더 생기는 상황이 되는 거고 네. 민주당이 만약 한 군데도 두 군데 다 패배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영향은 받지만 실제적으로 본인의 책임론에서는 자유로운 상황에 좀 더 여유 있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